자, 그래서 그 동기창에 만 권의 책을 읽고 만리를 여행하라.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포박자, 가롱치천의 포박자 보면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어서 책을 구하러 다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책이 적을 때라 그래요. 책이 적을 때라서. 그래서 그렇게 다니고 이렇게 할 때 스님들도 그러니까는 그렇게 많이 다니면 견문이 넓어지고 상대성을 이해하게 돼. 그러니까 문화 상대주의 같은 거를 이해하는 거는 관점이 다양한 걸 이해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을 모시고 성지순례나 이런 데 가면 특히 인도 같은 데가 더 심해요. 인도 같은 데 가면 이걸 어떻게 먹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음식을 보면 향신료 같은 게 더운 지역이니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먹는데? 이거 어떻게 하고 그냥 아니 안 먹으면 말지 이렇게 막 이렇게 약간 짜증내는 것처럼. 아니 10분 이해는 되는데 그거는 입맛이라고 하는 게 다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의 입맛은 규정된 게 아니야. 그들은 그 맛이 좋은 거고 우리는 우리 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거든. 근데 거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아니 입맛에 너는 맞냐? 아니 저도 안 맞습니다. 저도 안 맞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식의 음식을 먹을까? 왜 이렇게 향신료를 미친 듯이 범벅해서 먹을까? 못 견딜 정도인데 덥고 냄새 나는 거예요. 그 더운 지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거든. 덥고 냄새 나니까 향신료를 강하게. 그래서 인도,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서 향신료가 무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향신료 전쟁. 어떻게 보면 대항해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도 향신료랑 관련된 거거든. 육로로 했더니 이 아랍 지금 중동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게 되는 거지. 그 무역 루트를 이해하는 거 진짜 재밌어.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무역 루트가 어디로 가느냐가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 그래서 중동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아랍이 이슬람이 강력한 이유는 동남아나 인도 쪽에서 향신료를 가져다가 유럽에 파니까 그냥 생각을 해봐. 육로로 어디로 갈 거야?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엄청나게 강력해지는 거지. 지금 터키, 튀르키예 뭐 이렇게 부르는 그 터키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지. 왜 돈이 안 끊어져? 그런데 그거를 어디든 마찬가지지. 어느 정도 선에서 해 먹어야지. 너무 해 먹으면 사람이 다른 길을 찾지. 조금 삥은 뜯기지만 계속 뜯으면 견딜 만큼 해야 된다. 견딜 만큼. 그러니까 돌면 되는 거 아니요? 이게 대항해 시대의 시작이잖아. 쟤네 저거 말고 그냥 돌아버리자니까. 이게 이제 희망봉의 발견, 그 다음에 아메리카의 발견, 그리고 대항해 시대, 결국 그게 수에즈 운하까지. 그렇게 가는 거. 맞잖아. 맞잖아.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크로드가 유행할 때 중국이 이제 힘을 쓰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무역 루트나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그 흐름들이 쫙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다고. 그래서 이 길의 문화를 아는 게 사실은 무지하게 중요해요. 역사나 이런 걸 이해할 때 단순히 어디에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본 바로는.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서 학문들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문화 상대주의를 이해하게 돼요.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구나, 쟤네들은 저래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다양성을 이해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적합성을 찾아내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지식의 증대라고 하는 걸로 가는 거고, 그리고 그런 걸 다닐 때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에 유럽 속담 얘기해 줬었는데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여행을 갈 때는 2번 기도하고, 여행이 그만큼 위험해요.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유럽 속담이 있습니다. 그거 몰랐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위험한 길을 갔던 거야. 결혼이 그만큼 위험하대. 이게 전쟁보다 3배 위험한 거예요. 결혼이. 그래서 여행이라는 게 지금하고 달라요.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 상황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러한 불가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달에 이번 달에는 지금 뭐 하냐면 달빛 기도 이렇게 달빛 명상 달빛 기도 이렇게 해서 달을 보는데 9월에는 뭘 할 거냐면 사경 대회를 할 거예요. 사경 대회. 그래서 이번에 새로 우리 한글 금강경 사경책 만들었잖아요. 제가 사경책도 만들고 지금 사불책도 만들고 뭐 종류를 많이 만들어요. 우리 같은 사람의 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문어발 경영입니다. 될 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된 게 내 의도다. 뭔 얘기인지 알아? 의도한 게 되는 게 아니고 된 게 내 의도다. 이러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꼭 돼야 될 건 내가 아니고 막 던져. 쫙 던져. 그러다가 잘 들어가면 그게 내가 의도한 거다. 근데 애석하게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경도 진짜 여러 가지 막 동시에 이제 막 나올 거예요. 또 사불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불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좀 두는 사람이거든요. 사경 중요해요. 사경 중요한데 제가 어렸을 때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필로 명상하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필로 명상하기. 그러니까 정신 집중을 하는 방식 중에서 명상이나 이런 걸 하는 방식 중에서 손 따라가면서 쫙 마음을 다잡는 방식이 있어. 그리고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저는 사경이나 사불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기도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완고해지고 그 다음에 감정 표현이 이렇게 널뛰어요.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주변 어른들 중에서 쓸데없는 데 고집 부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체력이 떨어지면서 껍질이, 자 봐봐, 인간은 봐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진화론상에서 보면 인간은 동물이 점점점 발전하면서 껍질을 씌운 거예요. 그러면서 문화라고 하는 껍질, 이성이라고 하는 껍질이 쓰여진 거야.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껍질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내가 이 껍질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동물적인 것만 남아.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80대 중반, 80 넘어가면서 80부터 85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사람이 옹졸해지고 추접스러워지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오래 살고 싶어해. 그 전에는 내가 빨리 살 만큼 살고 정리해서 너희에게 부담 안 주고 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는 70대 중반 정도까지 그 말씀을 하시고요. 80이 가까워지면서 어떻게든 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데, 저도 그런 얘기하는데 저 정도만 돼도 아침에 눈만 떠도 피곤해요. 이게 노예의 고통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제가 참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로서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힘든데 살고 있잖아. 그래서 연필로 명상하기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필기도구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제가 필기도구에 관심이 많아요 사실. 그리고 좀 불편한 필기도구를 쓸수록 정신 집중이 더 잘 돼. 근데 그 필기도구를 여러 가지를 써보면 특징이 뭐냐면 필기도구와 내가 대화하는 느낌이 있어. 붓펜 쓸 때하고 연필 쓸 때하고 샤프 쓸 때하고 만년필 쓸 때하고 중성펜은 제일 아무 맛도 없어. 저염식을 먹는 듯한 느낌이야.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야. 평양냉면. 그게 중성펜이야. 재미는 없어. 하지만 효율적이기는 무지하게 효율적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약간 불편한 펜들이, 그래서 제가 유리펜, 예전에 유리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렇게 불편해요. 써보면 참 불편해. 하지만 유리펜 같은 경우는 종이를 긁는 맛이 있어요. 이렇게 쓱쓱쓱 긁어. 뭐 삭삭한 맛이 있어. 근데 그런 거를 좀 느끼면 제가, 야, 그러고 보면 내가
다른 건 둔한데 이거는 좀 감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저는 수돗물과 생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수돗물과 생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 못 느껴. 잘 못 느껴. 그게 아마 제가 음식에 대한 탐착이 별로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랑 오래 좀 있어 보신 분들의 아시겠지만 저는 뭐 비싼 음식, 좋은 음식에 대한 선호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물론 좋은 거 주면 고맙지. 하지만 그게 그렇게 좋으냐? 그러니까 만약에 선택권을 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별로 그렇게, 아니 그거는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똑같은 음식을 먹어요. 놀랍게도 내가 가능하기만 하면 똑같은 음식을, 그러니까 개 사료 먹듯이 먹어. 같은 테이블에서 앉아서 먹으려고 해.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게 번뇌를 줄이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복을 입고, 이 승복이 제복이거든요. 제복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자리에서 먹잖아요. 그러면 번뇌가 확 줄어듭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에 대해 생각해야 되고, 머리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그게 에너지 낭비예요. 계속 선택을 하는 사이에서 에너지가 낭비가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를 싹 정리해 버리죠. 그리고 그게 왜 제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거냐면, 맛을 못 느끼는 경우도, 맛을 못 느끼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런 거를 더 의도해서도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머리 나쁜 사람이 에너지를 몰아쓰지 않으면 머리 좋은 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을 전부 지출을 차단시켜야 몰빵으로 간다고. 몰빵으로 간다고. 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똑같이 쓰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머리 좋은 놈을 이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방식들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복이 있으면, 인생을 살면 그 복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살아보면 노력이나 이런 것도 참 중요해요. 하지만 복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태어나는 게 첫째, 그 다음에 노력하는 게 둘째예요. 천품은 타고나는 거예요. 천품은 타고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인성이라고 하는 게 좋아야 된다. 인성도 타고나는 거다. 부드럽게 타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이 없으면 빨리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타고난 게 없으면 만들기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주변에,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저한테 익숙한 분들은 안 물어봐. 왜? 계속 주렁주렁한 걸 봤기 때문에. 연장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는 진짜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연장이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못하는 사람은 연장도 중요해. 그러면 연장만이 중요하냐? 그 얘기는 아니지. 연장은 수단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지출해도 돼요. 그게 무슨 뭐 계속 돈이 나가는 것만 아니면.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 여러분들은 내 자신에게 그 정도는 써도 돼. 그 정도 쓸 정도는 돼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신을 허저분하게 자꾸 하지 마. 그래서 어느 정도 내 스스로가 나를 대우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필로 명상하는 게 뭐냐면, 제가 그걸 이제 나중에 거기 책에다가 어떻게 한다라는 것도 조금은 요약을 해주려고 그래. 집중하면서 타고 가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겉껍질이 다 벗겨지면서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중심을 잡지 않는 사람은 그 본 모습이 동물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오래 살기를 바라고,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의심 많고. 그러니까 약간 동물적인 거야. 너무 슬픈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 욕망만 남는 거야.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부터 내고. 저는 뭐 평생 짜증을 내며 살았기 때문에 저는 나이로 짜증 내는 게 아니고 그냥 짜증이 나.
존재가 짜증이다. 내 마음이 우주가 아니고 내 마음이 짜증이다. 그래서 사경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사경이나 사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심점을 잡고 힘이 있으면 껍질이 벗겨지지 않아요. 껍질이 벗겨지지 않아. 내 중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 껍질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력 관리도 잘하고 정신력 관리도 잘하면 그 벗겨지는 게 훨씬 더디게 작업이 나을 거고, 그건 습관으로 들여서 마치 운동하듯이 정신과 마음의 근육을 만들고 습관을 들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나이 먹어서 하면 어떻습니까? 나이 먹어서 하면 늦습니다. 제가 해본 바로는 나 그것도 대단하다. 명상을 처음 배우면 저는 명상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중학교 때 그냥 됐어요. 한 게 아니고 그냥 됐어요. 마치 뭐 무당이 신기 있듯이 나는 그냥 됐어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체이탈이나 이런 게 그냥 됐어요예요. 그리고 왜 어떻게 되지를 가지고 그거를 분석해서 비슷한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인위적인 것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면 그 사람도 한 80%는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됐어요. 그래서 배워서 된 게 아니고 그냥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도 그런 줄 알았었어. 근데 나중에 커서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걸 경험하는 게 아니구나. 뭐 귀신을 보냐?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보통 사람은 그거 그렇게 되는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예술가들도 다 마찬가지고 뭐가 있어요. 조금 새로운 자질들이 있어. 그분들이 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게 있다니까.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노력하는 분이고, 그런 게 있으면 약간 천재적인 과들은 그런 자기 시각이 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일가를 이루면 그러면 그거같이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뭐 보통 사람은 쉽지는 않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노력하는 것보다 타고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참 슬픈 거죠. 타고나는 건데 못 타고났으면 끝이지 뭐. 못 타고났으면 끝이지 뭐. 그렇지만 내 인생이기 때문에 버려둘 수 없어서 노력해야 되는 거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나의 행복은 어떠한 조건에 대해서도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경이라고 하는 쪽을 계속 강조할 거예요. 그게 단순 반복적 훈련으로 나를 강화시키고 내 중심을 세우는 거예요. 일찍 죽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상황까지 안 가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뵈면 다 90 이상 100, 그리고 이렇게 산 좋아하는 사람은 산 좋아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산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이 지금 산으로 기도 오잖아. 그래서 사경 가지고 9월 달에 사경 대회를 할 거예요. 사경 대회. 그래서 페이퍼 한 장짜리를 줄 거예요. 지금 뭐 만들고 있거든요. 금강경 전체를 탑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 건데, 그러면 그걸 다 써야 되느냐? 아니, 전권을 만들긴 만들 건데, 그 중에서 1분, 32분으로 되어 있잖아. 1분 정도를 앞뒤로 이렇게 써가지고 쓸 수 있게 한 페이지씩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장을 갖고 와. 그게 무슨 뭐 볼펜으로 써도 되고 뭘로 써도 되고 뭐 관계없어. 다 자기가 맞는 거를 가지고 와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100등까지 100명 이렇게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집안에 이런 불상을 모시는 게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불상은 덮어놓으니까 이게 감이라는 게 감실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막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살다 보면 사람이 헛짓거리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 뭐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자식한테 큰 소리 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식이지.
아유, 봐봐라.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내 자식이 내 뜻대로 되겠냐? 그죠? 내 뜻대로 되면 내 자식이 아니다.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하면 이제 죄스럽다 뭐 이래가지고 불상을 모시는 거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뭐 동아시아나 안 그러면 저 인도차이나 만도까지 다 해서 불상을 모시지 않는 게 우리나라만 안 모셔요. 고려 때까지 많이 모셨어요. 그래서 그 소품들이 지금도 박물관에 가면 요만한 불상들이 모셔져 있는 게 그게 다 호신용이거나 그런 거예요. 탑에도 모시기도 하고 뭐 불상 안에도 모시기도 하는데 불상 안에 복장할 때도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그게 휴대용 아니면 호신용으로 내 방에 모시거나 이런 건데 그런 불상들을 모셔놓으면 그러니까는 이렇게 덮이는 거 말고 그냥 열려져 있는 이렇게 불상이 조각되어 있는 거야. 그런 거 모셔놓으면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절에 갖고 오는 분도 있어. 우리 어머니가 모셨었는데 이거 좀 내가 하기는 조금 불안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절에다가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뭐 이런 분들도 있어.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 가면 다 있어요. 집 안에 있습니다. 뭐 중국까지 굳이 안 가더라도 중국집에 가봐.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하는 중국집에 가면 앞에 들어가는데 포대화상이나 관우나 뭐 그 집을 수호하는 무언가가 있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게 성주신이고 이제 일반 가난한 집 같은 경우는 세돈단지라고 해서 세돈단지 들어봤어요? 나락 같은 거를 이렇게 나락 같은 거를 항아리에다 넣어. 아니, 깐쌀을 넣는 건 아니야. 안 깐쌀 넣는 거야. 원래는 안 깐쌀. 왜냐하면 그게 이제 생명력. 그 다음에 이게 쌀숭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쌀숭배가 있거든. 그래서 왜냐하면 주식이 쌀인데 쌀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쌀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는 거지. 그래서 쌀은 88번 뭐 손이 간다는 둥, 그 다음에 밥 남기면 복 달아난다는 둥. 내가 남기세요. 복 안 달아나니까 남기세요. 나 식당에서도 내가 그거 하는 거 내가 진짜 내가 싫어하거든. 우리 보살님들 저도 그렇게 해요. 밥 뚜껑에 덜어놓고 먹어. 그건 괜찮아. 뭐 그건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니야. 근데 사실은 남기거나 밥 뚜껑에 덜어놓거나 먹다 남기거나 똑같습니다. 처리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럼 밥 뚜껑에 남기면 그걸 집주인이 먹을 거야? 식당 주인이 먹을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 손님상에다 그걸 내? 그럼 불가능하잖아. 누가 봐도. 상추나 고추 같은 그냥 이렇게 찍어 먹는 이렇게 그냥 우리 싸 먹는 게 나왔어도 그게 손님상에 나간 거를 주인이 물에다가 헹궈 가지고 덜 먹은 거를 헹궈서 다시 내놓으면 법에 걸립니다. 아니 맞아. 그게 무슨 크게 들어본 게 묻은 것도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쌈으로 먹다가 남은 거를 쌈채소를 물에 헹궈서 다시 해도 안 돼. 걸리면. 그런 시절인데 밥 뚜껑에 덜어놓으면 그게 돼? 결국 버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기는 거랑 똑같아요. 남기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남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하셔. 그거는 못 먹고 못 살 때에 어떻게 보면 풍습이야. 그리고 그걸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복 달아난다라고 하는 건데, 야, 그거 반찬 남길 때는 그 얘기가 없어요. 반찬 다 먹나? 반찬에 대해서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단가는 반찬이 비쌀걸? 밥보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그냥 없어 보이는 비유긴 하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불고기가 남았어. 갈비찜이 남았어. 그거는 아무도 말 안 해. 밥을 남겼어. 그러면 야, 다 먹어.를 시전한다니까? 그 얘기를 듣기 싫으니까 뚜껑에 도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거는 저는 보살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몇 명이서 이렇게 가면 뚜껑에 더는 거가 한 사람 몫이 돼. 그래서 그 사람은 뚜껑밥을 먹어. 밥 하나를 돌려준대.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 왜? 그 복 달아나는 아주 진짜 지름길입니다. 너는 뚜껑밥만 먹는 사람이야. 너는 뚜껑밥만 먹는 사람이야. 너는 네 몫이 없어 아예. 걸뱅이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차라리 그릇을 하나 달라 그래서 덜어 먹는 건 가능해도 나는 그냥 뚜껑에다 먹을게. 아니, 있어요. 굉장히 근검절약하는 것 같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하면 안 되냐면 갑자기 밥을 먹다가 서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반찬을 정리합니다. 그릇을 이렇게 정리하고 포개고 빼고 서로 못 드고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게 복달아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돈 받고 서빙을 하든가. 아니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한국 가정에서 왜 가정주부가 자기 위치를 잘 못 찾느냐와 관련해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 가정주부만 자기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들은 아들 방이 있고 남편은 남편 방에 있어. 마누라는 방이 없어. 주방은 노동 공간입니다. 노동 공간. 자기 공간이 아니고 노동 공간이야. 그래서 제가 전에도 제가 그 얘기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한국의 여성 문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누구 부인, 누구 엄마로 불려. 내가 없어. 그러니까 아들이 잘났으면 내 아들이 굉장히 뭐 잘 나가는 좀 그거야. 그러면 누집 엄마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불리기 시작. 자기도 그렇게 소개해. 소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은근히 흘려. 약간 흘려. 내 아들이 뭐 하는데 뭐 이러면서 약간 흘려. 그러면 옆에 사람이 거기서 이제 맞장구를 좀 쳐줘서 그래요? 이러면 친해져. 친해져. 어쩌라고를 시전하면 안 친해져. 그리고 바깥 양반이 좀 잘 나가는 뭔가 지위가 있고 뭐 이러면 또 그걸 또 팔아.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너는 누구의 부인이고 누구의 엄마인 건 맞는데 너는 뭐냐? 너는 그 집에서 공간도 없고 너의 특징적 위치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마치 윤활유 같이 자기는 자기 특색 없이 부품들이 돌아가도록 해주는 거야. 그 상황에서 나를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나한테도 조금은 있는 거거든.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좀 슬픈 거야.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내가 누구예요?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화병이 적어요. 그리고 관계인으로서 내가 규정되는 거는 문제성이 좀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구분, 나에 대한 구분, 역할에 대한 구분들이 사실 있는 게 중요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시작점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보호해주는 그러한 대상으로서 사실은 부처님을 모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되게 많이 모셔놨어요. 내가 고등학교 수학여행 가서도 염주를 수학여행 가서 불국사에 갔는데 그때 보리수 염주, 인도 보리수 염주 8,000원에 샀었습니다. 내 방 냉장고에 가면 그 염주가 들어 있습니다. 냉장고에 들어 있어요. 그건 생물이라서 여름에 그냥 꺼내 놓으면 곰팡이스러워요. 손으로 만지던 건 곰팡이스러워요. 열매잖아. 그래서 보리수들은 대부분 안 쓸 때는 냉장고에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불상, 보살상 이런 거 종류대로 진짜 많이 있었어요. 난 그 생각하거든. 보면서 나를 보호해주면 좋고 아니더라도 보면서 내가 그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닮아가려는 노력을 하면 된 거고
그러니까는 긍정적 에너지가 그쪽에서 와서 되고, 아니면 내가 그 긍정적 에너지를 내가 스스로 일으켜도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귀감이 되고 경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 자매 문화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글 쓰는 문화가 있어. 경계하는 글을 써서 붙이는 문화가 있거든. 그래서 유교에 이렇게 서원이나 이런 데 가면 기둥에 주련이 써 있어요. 그게 경계하는 글들을 써놓은 거야. 좋은 문구들을 이렇게 써서 그걸 보면서 되새기는 거지. 근데 글씨보다는 형상이 훨씬 되새기는 게 빨라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아들 이름을 생각하는 거하고 아들 사진을 보는 거하고는 틀리다니까. 다가오는 게 달라. 그래서 그렇게 집에다 놔두는 거고, 원래 집에 그렇게 수호하는 것들을 놔뒀었어요. 고려시대 때까지.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숭유억불 정책이 발동될 때 그 집안에 모셔져 있는 불상들을 다 걷어내기가 쉽지가 않아. 그 일일이 가서 다 어떻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때 이제 한 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불상을 훼손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집안에 불상 모시는 거 아니라더라. 너네가 깨끗하게 계속 살 수 없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리고 예전에는 방 하나에서 다 해야 돼. 밥도 먹어야 되고, 애도 만들어야 되고, 애도 좁혀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그 불상 앞에서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해서 토해내게 만든 거야. 다 걷어내서 토해내게. 예.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성인이나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그런 걸 인정하지 못할 정도면 불보살이 아니다. 야나기 문헤요시, 제가 좋아하는 야나기 문헤요시의 미해법문에 보면 제대로 된 부처님이나 보살님이라면, 거기서는 아미타불을 예로 들거든요. 모질른 놈에게 더 신경을 쓰게 돼 있는 거다. 여러분이 부모라고 생각하고 자식이 여러 명 있어. 근데 애가 조금 얼빙해.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자식이었었어요. 우리 집에서. 고등학교 수학여행 가서 염주 사온다고 생각을 해봐. 기념품으로 염주를 사왔네 이놈이. 와, 이게 참 쉽지 않지. 그러더니 불상을 사다가 막 뭐 하나. 부모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근데 불보살님이 계시고 자비로운 분이라면 상태 좋은 사람보다 상태 안 좋은 사람에게 먼저 마음이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이 아니면 극락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악인이어야 극락에 간대. 악인이 먼저 극락에 간대. 착한 놈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상태가 안 좋고 이런 내 자식이 있고, 상태가 좋고 지를 지가 잘 알아서 하는 자식이 있어. 누구한테 먼저 신경이 쓰이고 일 처리를 해주느냐? 모질른 놈한테 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게 자비래. 그게 자비래. 그래서 문제 있는 게 사람이에요. 문제가 없으면 불보살님이 뭔 필요가 있어. 됐지 뭐. 네 팔 내어들면 되지 뭐. 씨. 아니 그렇잖아. 내가 아쉬울 게 뭐 있어. 야, 기도를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거야. 문제가 없는데 뭔 기도를 하냐. 문제가 있으면 사천왕 발목도 잡는다는 거. 그러니까 중국 속담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사천왕 발목도, 그러니까 발목이라도 잡아서 걸어서 빨리 처리해내라고 하는 거지. 그게 인생이지. 헛소리도 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면 거기에 더 신경을 쓰면서 쟤를 좀 챙겨야겠구나. 어찌 좀 애가 좀 상태가 그렇구나. 쟤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상 놓고 해도 괜찮아. 아유 좀 나쁜 걸 하고 뭘 어떻게 하고 그게 죄스러운 거 아닙니까? 원래 인간이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맑게 살기를 원하지만 맑게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맑게 사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싶어 해. 내가 그러고 싶으냐? 아니. 그러면 너무 힘들고 재미없고, 그 피곤해. 인생 피곤해.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맑은 사람을 불상으로 모셔두고 나는 헛짓을 하는 거예요. 헛짓을 해도 맑은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생기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어. 배가 폭풍을 만나서 난파가 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배가 구해진대. 그 얘기는 뭐냐?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를 필요가 없어. 관세음보살 부르는 놈을 내 옆에 한 놈만 놔두면 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는 아니 인생이 다 그렇다. 내가 법조인이 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조금 물어볼 만한 법조인이 한 명 정도는 있으면 좋아. 내가 의사는 아니야. 하지만 내 이 영역 안에서 조금 이렇게 괜찮은 의사 전화해서 내가 무슨 문제 생겼을 때, 아니면 우리 부모님 무슨 문제 생겼을 때 병실 좀 빨리 빼줄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할 때 조금 먹힐 만한 사람 한 명만 알고 있으면 돼. 그렇게 세트로 색연필 맞추듯이 다 이렇게 한 세트만 갖추고 있으면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야, 내가 그렇게 다 하려고 그러면 죽지. 왜 그걸 원해? 그래서 집에 불보살님을 모셔놓으면 아까 풍랑을 만났을 때 한 사람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다 부를 필요가 없어. 그러면 나도 도매금으로 건너가는 거야. 저도요? 이러면서 가면 돼. 이게 인생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자력보다 이게 이렇게 갖춰지는 세트라고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 뜻이 아니에요. 노력하는 게 중요한데 힘들어. 저한테 사람들이 그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공부가 재밌냐? 내가 그 의문을 찾기 위해서 진짜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놈들을 여럿 만났어요. 다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뛰듯이 하는 거지 재밌어서 하는 놈 한 놈도 없습니다. 집안에 불상 이런 거 저는 모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 걸 많이 모셔놓으면 효과를 안 발휘할 수도 있어. 하지만 조금이라도 발휘가 되면, 제가 49제나 뭐 천도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뀐 거는 뭐냐면, 전에는 굳이 돈을 들여서 그런 걸 하는 게 정당한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긍정적으로 바뀌고 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한 게, 사람이 돌아가시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누군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돌아가시게 되면 그거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 나에게. 그거를 내가 기리면서 공식적으로 추모하면 49일 정도 동안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면, 그러면 사람이 우리 다이어트나 이런 거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한 50일 정도 하면 체질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행기간, 분리 이행기간이라는 게 필요해. 그래서 그게 49제가 그런 의미에서도, 그러니까는 돌아가신 분 자체가 각성을 해서 잘 돼서 그걸 천도라고 하는 거예요. 추천해서 좋은 데로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렇게 해서 효용성도 있지만 그걸 둘째 치고라도 그거는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답을 못 내리는 거지,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나와 내 가족이 우리 어른을 떠나보내고 정리하는 기간으로 49일 동안 추모하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좀씩 정리해 가는 거지, 그것만 가지고도 뭐 300만 원이나 이 정도 뭐 드리는 정도로는 충분한 거야. 300만 원, 500만 원 정도 드리는 정도로는 충분한 효용성이, 그 어른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 문제만 갖고도 충분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상을 모시는 것도 저는 똑같이 봅니다. 불상 자체가 나에게 영험함을 주면 더 좋고, 하지만 내가 그 불상을 모셔놓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면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팔종의 열반경에 공통으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 사리탑을 어디다 만들까요? 사리를 수습하면 사리탑을 어떻게 만들까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거리에 만들어라. 신장로 사거리 중앙에다가 탑을 만들어라. 왜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한적한데 절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거리에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부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나쁜 쪽으로 갈 거가 조금 줄어들고 좋은 쪽으로 할 일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다. 그것을 위해서 사거리에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불상을 모시는 것도 똑같은 효용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부처님을 모셔놓으면 내가 이렇게 모셔놓고 잘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교에서 숭유억불이 되면서 불상을 집에 모셔놓는 것은 청정한 불상은 안 된다라고 해서 다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고, 또 한 가지는 마애불이나 이런 거를 파괴하기 위해서 코 갈아 먹으면 아들 난다 그래서 코를 다 진문개게 했고, 그런데 그 풍토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아니면 최근까지도 쌀 숭배가 있으니까 쌀을 이렇게 모셔놓고 그 단지 이름을 세존단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상을 모시는 풍습 플러스 그 유풍 플러스 쌀 숭배가 섞여서 농업이니까, 그래서 그 단지에 놓고 거기에 뭐 물도 떠놓고 뭐 이러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성주신입니다. 성주신, 성주신, 집안신, 가택신. 집안에 이제 3대 3강 체제라고 있어요. 성주신, 그 다음에 측간신, 화장실. 그 다음에 아궁리, 조왕신, 불신, 불신. 이렇게 3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안이 잘 화목하고 나쁜 것들이 안 들어오면 내가 잘해서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내가 방심하고 있을 때라도 무언가가 작동해 줄 수 있으면, 저는 금강조나 이런 것도 계속 갖고 다니는 게 내가 방심하는 사이에도 무언가가 안 좋은 게 쳐들어올 수 있으면 그게 면역력 강화지. 그러면 큰 문제는 안 생기니까. 아니,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하지만 그게 치명적인 데까지만 안 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불상을 잘 모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경이나 사불 같은 걸 해서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내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그래서 팔방의 바람이 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오늘 기도 열심히 하시고 이따가 명상할 때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